안녕하세요. 오늘 생활법률 상식교육을 맡게 된 범호의 루츠 변호사 이희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법률에 대해서 가볍게 접근하고자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들은 압류금지 채권,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리고 형사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실직 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에서 전 재산 200만 원이 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당장 이 돈이 없으면 몇 달간 식비 해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압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안에서 저희가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압류금지 채권이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지금 통장이 압류되었어요. 그래서 예금채권의 경우에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인지, 또 그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사집행법을 보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급료, 그러니까 급여, 퇴직금 이런 부분들도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임금을 받게 되면 2분의 1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고 2분의 1까지는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우리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전세를 살 경우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살면서 많은 이제 대출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있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저희가 알아봐야 될 이제 예금 채권의 경우에 8호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185만 원인데요. 아까 사례에서 200만 원이 이제 든 통장이 있다고 했는데요. 200만 원에서 18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만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예금이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취소해 줌으로써 예금주는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소송행위라고 하는데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 소명하는 자료와 제3채무자, 해당하는 은행, 그러니까 예금주가 사용하는 은행의 그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압류가 되기 전에 압류 방지 통장도 개설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압류채권 이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받을 당시에 압류할 채권 표시의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보전 권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185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도 압류 금지 채권임을 해당함을 알고 예금주가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 2010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해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실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10월경 A에게 채권 1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2012년 10월경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2022년 10월이 되는 건지요. 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또 확정 판결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하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면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임금채권인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원 A씨는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으나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이유는 7년 동안 밀린 월급 중 3년치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임금채권은 3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A씨의 금심이 급해지는데 A씨가 이런 경우에 7년 동안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례입니다. 채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계속된 경우에 이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사회 질서가 있는데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한 10년, 20년 지나서 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되게 당황스럽겠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몰랐다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에서는 이러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달라지고 채권의 유형에는 민사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상사채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앞에서 살펴본 사례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채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민법에서 보시면 채권의 경우에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개인 간에 돈을 빌렸을 때 10년 동안 만약에 빌려준 이제 채권자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런 경우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자 부양료, 급여 채권, 사용료 채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급여 채권, 임금 채권 같은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사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사채권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그런 이제 회사끼리 그런 금전 소비대차 이런 경우에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사업상 목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5년 이내에 그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뭐 이런 식사를 하고 외상을 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외상값의 경우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외상값을 달고 1년 동안 지나면은 이제 식당 주인이 아무런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 이후에 식당 주인이 외상값 갚아라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만약에 5년짜리 단기 소멸시효나 3년,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그런 채권도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판결을 확정을 받은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면 1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확정 판결을 받은 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2011년 10월경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2011년 10월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2021년 10월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는 A에게 이제 채권자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구라고 하면 법원에 이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나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걸 청구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에 압류하거나 예금채권에 가압류, 뭐 이런 압류, 가압류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나 돈 갚을게 하면서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에 사안의 경우처럼 가압류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를 하고 경례처분을 해서 2012년 10월경에 5천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2012년 10월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2022년 10월까지 5천만 원만 받은 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2022년 10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무적으로는 2022년 10월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다른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채무자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돈을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7년 동안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회사 사장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원만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돈을 주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7년 동안 밀리거나 아니면 3년, 4년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또한 임금채권은 이제 임금채권 같은 경우 매월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월급 단위로 월급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 월급 날로부터 14일 지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년이 지나면 그 월급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러한 뭐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이 줄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해도 7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3년치만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간에 사장이 이런 채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 이런 말을 했을 때 녹취를 하거나 증거를 확보해 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승인에 해당되는 그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사장이 말하는 걸 믿고 아무런 증거 확보나 그런 조치 없이 기다렸다가 7년 지난 다음에 이 청구를 하게 되면 사장 입장에서는 3년치만 줘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임금채권이 3년인데 퇴직금의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또 이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이런 계열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모회사나 자회사의 관계가 아닌 이상 이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계열회사라고 해서 이쪽 이직한 회사에서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퇴직금 채권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이제 받지 못한 경우, 바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기간들을 유념해 주셔서 그런 소송행위나 이런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는데요. 민사채권의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상사채권의 경우는 5년, 우리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경우에는 3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 이렇게 소멸시효 기간에 정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결이 됐으니까, 확정됐으니까 이거는 뭐 언제까지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결 등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10년 되기 전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또 판결을 받아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실무의 태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형사 범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이제 민사 채권의 경우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형사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민사의 소멸시효가 비슷한 이제 제도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저는 2007년 10월 1일 중소기업 사장 갑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당일 기계 납품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갑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 일체 합의금조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최근에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7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하였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네, 이런 사례인데요. 보시면 문제되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주거나 돈을 이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쉽게 발생하는 이제 범죄인데요. 이런 사기죄의 경우에 이 사안에서 사기죄의 이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법정형에 따라서 공소시효라는 것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소시효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해서 형벌권이 소멸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 그런 전 단계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해서 법정형에 따라서 그 기간을 25년, 15년, 10년, 7년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형법에서 사기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지금 2007년도에 10월 1일 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사건이 7년이 경과할 뿐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 이 지금 10년이 된 것은 2007년 12월 21일 날 개정에 의해서 이 1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15년이었고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도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날 개정하게 되었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25년,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기죄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 개정 법률에 따라서는 10년인데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라서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례에서 보면은 이 범죄는 2007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 법률이 적용되어서 이때 당시에는 사기죄가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경과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처벌 받지 않게 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하는 경우가 실무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게 만약에 2007년이 아니라 2010년에 범한 죄였거나 저희가 지금 2011년이니까 2014년도에 이런 사기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2014년도에 범한 죄는 2024년까지 그 공소시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갑하고 지금 이 사기죄를 범한 이제 피의자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보통 검찰에서 처분을 할 때 혐의 없음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가벼운 이제 처분을 하는 양형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이런 연루되는 경우에 문제가 됐을 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의 경우에 지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발생했을 때 그런 이제 범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나 또는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바로 입건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바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부분과 채권의 소멸시효 부분들, 형사 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볍게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